저 같은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몸은 피곤한데 밤에 잠은 못 들고 그렇게 겨우 잠들었는데 다음날 아침 엄청 피곤한 상태로 일어나서 하루 종일 만성 피로를 달고 살고 그렇게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로 밤에 맨날 배달을 시키면서 폭식을 하고 또 소화는 안 되고 얼굴은 피부는 뒤집어지고 다음날 얼굴은 빵빵하게 부어있고 이렇게 계속 뭔가 빠져나갈 수 없는 이 악순환에 갇혀있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속되면 우울감이랑 무기력 때문에 해야 될 일은 정말 많은데 하기도 싫고 하루 종일 침대에 박혀있고 점점 사람들을 안 만나게 되면서 이게 우울증인가 싶을 정도로 삶이 망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죠. 제가 정말 너무 심했거든요, 그게 너무 걱정이 돼서 저는 정신병원도 가보고 심리 상담도 받아보고 했지만 되게 일시적으로 괜찮아지는 것 같다가 또 이렇게 악순환처럼 돌아오더라고요. 그렇게 한 2, 3년을 지내다가 제가 이분을 만나게 됐는데 이 모든 문제가 원인이 하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 원인을 고치고 지금은 너무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바로 우리가 뇌를 회복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었어요.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뇌만 회복시켜주면 됐었는데 이 어려운 걸 저는 계속 돌고 있었다는 거죠. 뇌를 회복시키지 못하면 요새 흔히 말하는 자율신경계 실조증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알려준 뇌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뇌는 언제 망가지고 뇌는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그 기전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뇌는 기본적으로 외부의 환경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위험하다 생각이 되면 교감신경계를 키고요. 안전하다라고 해석이 들어오면은 부교감신경계를 킵니다. 그럼 교감신경계랑 부교감신경계 두 개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교감신경계는 약간 전투 모드에 돌입시킬 수 있는 하나의 버튼이라 보시면 돼요. 부교감신경계는 전투 모드가 아니라 편안한 상황에 쓸 수 있는 회복 모드, 아니면 안전 모드 버튼이라고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계 버튼이 눌리면 땀이 나고 짜증이 잘 나고 막 호흡이 가빠지고 여러 가지 뭔가 싸움에 돌입할 수 있는 상태를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이라 보시면 되고, 부교감신경계는 쉴 준비하는 거죠. 소통하고 사랑하고 기본적으로 웃고 떠들고 잠자고 트름하고 이런 것들 있죠. 그러면 부교감신경계가 안 켜지기 때문에 저 같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죠. 항상 교감신경계 즉 전투 모드가 계속해서 켜져 있으니까 계속 짜증이 나는 거고 잠도 못 자는 거고요. 싸워야 되는데 무슨 잠을 자. 소화도 안 되고 당연히 싸워야 되는데 소화할 시간은 어디 있어요. 저 사람을 봐도 부정적인 생각만 들고 나를 공격할 것 같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외부의 상황들이 내가 잘못하는 게 신경계가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근데 사람들은 이게 내 정신 문제라고 생각하고 부끄럽고 계속 뭔가 묵혀두고 도망가려고 하고 어디 알리려고 하지 않으니까 해결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사회에서는 이 신경계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면은 이 정신적인 문제라고 해야 사람들이 납득을 해서 그래요. 왜냐면 너 신경계 문제라고 말하면 무슨 말이야 싶잖아요. 너 마음 아파서 그래. 이러면 이해가 쉽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마음이 아프다기보다는 뇌가 지금 외부의 상황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과정이라 보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회복시켜주는 과정은 야, 그거 해석 잘못됐어. 이 해석이 맞아라고 다시 인풋을 넣어주는 거죠. 그럼 뇌는 그걸 학습합니다. 결국 뇌라는 거는 외부 환경 맞춰서 적응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거 안전해, 이거 위험하지 않아라고 외부에서 인풋을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위험한 상황에서도 부교감신경을 킬 수 있을 만큼 강해질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 속에서 안전하다는 감각을 느끼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고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남들보다 더 휩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멘탈이 좋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멘탈까지. 결국에 사람들이 말하는 그 멘탈이라는 게 마음이나 정신적인 부분보다 신경계적인 부분이 되게 커요. 왜 교감신경계가 계속 항진되어 있을까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원인 하나 꼽으면은 멀티태스킹 때문이라 보시면 돼요. 멀티태스킹. 뭔 말이냐, 멀티태스킹이. 한 가지 일에 오랫동안 집중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 일했다가 저 일했다가 이 일했다가 저 일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뇌 에너지를 계속 소모시키는 과정을 멀티태스킹이라고 합니다.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한 의자에 오랫동안 안 앉아있고 이 의자 앉아있다가 저 의자 앉아있다가 저기 의자 앉아있다가 1시간 동안 반복하면 저희 숨 차죠. 숨 찬 몸이 지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멀티태스킹 뭐 합니까? 핸드폰 보죠.
카톡 넘기고, 노래 듣고, 전화하고, 메시지하고, 인스타그램 키고 하는 이 여러 가지 행동들이 뇌한테는 소모로 다가간다는 거죠. 쇼폼을 계속 보면서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정보를 해석하는 것도 멀티태스킹에 해당되겠네요. 그렇죠. 멀티태스킹입니다, 한마디로. 어. 그러니까 그게 소모가 극심해지면 뇌는 에너지가 없잖아요. 에너지가 없는 상태 위험해, 안 위험해? 위험해. 위험하니까 교감신경이 켜야 안 켜요? 켜요. 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 잠도 안 오고, 뭘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항상 머리 뭔가 아프게 살고, 다 이 교감신경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천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 우울증이나 자살률이 급증하게 된 시기가 어느 시기랑 겹치냐면, 사실 핸드폰의 보급이랑 겹칩니다. 이 통계에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물론, 정신과적인 문제를 뭔가 샤라웃하는 얘기하는 문화가 퍼지기도 했지만 그와 동시에 핸드폰의 영향도 분명히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극단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한 200~300만 년 전에 우리가 수렵 채집하던 우리가 사냥하고 막 계속 유목하던 시절에는 멀티태스킹 할 여유가 아예 없죠. 그냥 사냥할 때 사냥하고 밥 먹을 때 밥 먹고 뭐 대화할 때 대화하고 한 가지에만 집중하고 있는 싱글 태스킹을 했는데 지금 인류가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멀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많이 조성됐단 말이에요. 적어도 집에 와서는 싱글 태스킹을 하면서 지금 내가 회복해야겠다라고 내가 해석이 나와야 되는데 그 시간마저도 계속 멀티를 하면서 뇌를 소모시키고 있으니까 교감신경이 계속 켜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약을 먹어도 뭐 재밌는 걸 봐도 여행을 가도 불안하고 답답하고 왜 해소가 안 되는 거야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고 지금 저희를 만난 거고요. 아, 그래서 막 러닝이나 운동을 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는 거기에 힘드니까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랑 똑같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콘서트에 가고 전시회를 가고 영화를 보고 운동을 하고 뭐 생산적인 일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걔네들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 업무를 하고 있는 나의 상태, 업무를 향한 나의 싱글 태스킹 상태가 몸에 편안함을 주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되게 좋다, 기분 좋다, 행복하다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맞아요. 제가 빅1억 생기고 영화 보러 갔는데 집중도 한 개도 안 되고 재미가 하나도 없더라고. 뭔가 딴 생각을 하고 계속 있으니까. 그쵸. 한 가지 결국 우리는 집중을 할 때 행복감을 느끼고 안전하다고 느끼고 몸이 회복을 한다. 그쵸. 이걸 인문학적으로 좀 더 표현하면 인류는 인간이 언제 행복감을 느끼는가를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20~30년 동안 했는데 결론은 하나였어요. 맛있는 걸 먹을 때나 좋은 걸 들을 때가 아니라 한 가지 일에 몰두할 때 인간이 행복을 느낀대요. 몸을 회복하기에 돈을 쓸 필요가 없고요. 그 태도, 방법론적인 걸 배우면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몸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도와 그 방법론이 먼저 말씀해 주시죠. 자,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싱글 태스킹입니다. 어떤 한 가지 감각.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밥을 먹으면은 여러 가지 감각을 이용해서 그 밥이라는 걸 즐기잖아요. 뭐 후각이 될 수 있고 촉각, 뭐 시각, 다양한 감각들을 이용해가지고 그 물체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럼 더 깊게 들어가서 밥을 먹더라도 이 미각 하나에만 집중하다든지 노래를 들을 때도 이것저것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제 음정 하나하나에 집중해서 듣는다든지 이런 외부 인풋에 대한 나의 태도가 부교감을 킬지 교감을 킬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에 집중을 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뇌를 회복시킬 수 있는 역설적으로 집중하는 게 회복이 돼버리는 기절이 된다는 거죠. 사실 제가 지금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명상이랑 똑같아요. 명상의 기전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듣기에 굉장히 먼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사이비가. 지겠죠. 뭐 사이비 같고 와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서양에서는 이런 기법들이 대중들한테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지금 공항에 가면 명상실이 따로 있을 정도로 이 명상, 즉 부교감 신경계를 키는 것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뭐가 종치고, 하면서 뭔가, 이 현대인들이 전혀 쓸 수 없는 방식으로 보급되어 있다는 게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왜 하는지 안 알려줘. 서양에는 이미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한 가지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면 일의 업무도 되게 많이 올라갈 거고, 일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계속 성과를 내고 싶어 하는 그 신경계를 건강한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필수로 해라. 회사에서도 계속 시키고 대기업에서도 막 시키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것도 알고 효과도 많이 보는데 동양에서는 그걸 아예 말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냥 다들 스님이 나와서 종 치고 이러고 있으니까 아 정말 사이비 같고 뭔가 종교적으로 바라보니까 뭔가 거부감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치. 일단 친해질 필요가 있는데 친해지도 않는데 뭐 권유하면 싫잖아요. 사실 명상이 아니라 관찰이고 회복하는 건데. 그래서 사실 저희가 알려드린 이 기전을 일상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영상 끄시고 그냥 적용시켜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게 약간 난해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회복할 때 사용했던 그 가이드 기법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현재 주변이 시끄럽다면 좀 조용하고 내가 안전하다고 느낄 만한 공간으로 자리를 이동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핸드폰은 방해금지 모드로 해두시고 오로지 이 영상에만 딱 20분만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하다가 이게 뭐지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속는셈 치고 20분만 투자해 보시면 뇌가 이렇게 회복할 수도 있구나 라는 새로운 사실을 깨달으실 겁니다. 바로 느끼실 거예요, 몸으로. 이제 제 말에 맞춰서 하나하나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자세는 내가 앉았을 때 가장 편한 자세. 뭐 약간 좀 틀어줘도 되고 기대도 되고 한쪽 다리 꺼도 되고 자세 굉장히 편안하게 자세를 잡습니다. 이어서 오늘 있었던 그리고 혹은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불편한 감정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떠올려 볼 겁니다. 평소에 내가 돈에 대한 걱정이 많다면 돈에 대한 생각을 직접적으로 떠올리는 거예요. 눈을 감고 상상해 봅니다. 내 통장 잔고 액수, 돈이 없었을 때 벌어질 일들, 또 돈이 없었을 때 벌어질 일들에 어떤 일들이 껴있는지, 가족과의 갈등, 친구와의 갈등, 뭐 연인과의 문제, 또 다른 고민일 수도 있겠죠. 직장 상사와의 트러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어떤 문제든 상관없으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려봅니다, 머릿속으로. 좋습니다. 살짝 다시 눈을 떠볼게요. 그리고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몸 상태가 어떤지 한번 점검을 해볼 건데 지금 좀 어떠세요? 마음이? 불편했어요. 몸은 좀 어떠셨어요? 몸은 힘이 빡 들어가는 느낌? 사실 이게 교감신경계가 항진됐을 때 평소에 내 몸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뇌한테 다시 해석을 시키는 거죠. 이거 문제 아니야.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자, 간단하게 손바닥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왼손이나 오른손 상관없습니다. 딱 하나만 들어 올립니다. 손바닥을 관찰할 건데 손바닥의 색깔부터 하나하나 인지해 보도록 할게요. 자, 평소에는 그냥 손바닥이라 생각했는데 정말 자세히 보니 분홍색도 있고요. 더 자세히 보니까 더 진한 분홍색도 있고요. 더 자세히 보니까 정맥, 즉 보라색, 파란색도 보입니다. 더 자세히 보니까 굳은 살도 눈에 보입니다. 하얀색도 보이고 노란색도 보이고
마치 전시에 왔다 생각하고,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손이 전시품이라 생각하고 하나하나 관찰합니다. 손바닥에 있는 손금은 또 어떻게 선이 나 있는지, 어디가 가장 두껍고 어디가 가장 얇은지, 또 중지에 있는 손금은 또 어떻게 생겼는지 관찰해 보세요. 아, 얘는 선이 이렇게 굵구나. 아, 얘는 선이 이렇게 얇구나. 또 비교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약지의 손금과 중지의 손금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서로 어떻게 다르게 나 있는지. 아, 이건 간격이 더 큰데 간격에서 작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여러. 더 딥하게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그렇구나. 손등도 바라봅니다. 자, 손가락 마디마디에 있는 색깔과 손등에 있는 색깔도 다르죠. 더 깊게 바라보면 그냥 살색이라는 생각해서 손등이 굉장히 다양한 패턴과 무늬와 색깔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손톱 또한 바라볼까요? 중지에 있는 손톱을 관찰해 보세요. 중지. 손톱이 그냥 하얀색인가요? 아니죠? 검은색도 보이고, 하얀색도 보이고, 또 일직선으로 잘 잘리는 것도 아니라 울퉁불퉁하기까지 합니다. 마지막 손등의 털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털이 어디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 털도 한번 관찰해 볼게요. 어디가 제일 털이 많은지도 관찰해 봅니다. 자, 다시 손등을 내려놓고 스스로한테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자, 아까 들었던 돈에 대한 두려움, 불안함, 이 손등, 손바닥을 관찰하시면서 생각을 할 수 있었나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네. 싱글 테스팅을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의 관찰했기 때문이죠. 그럼 그와 동시에 아까 불편했던 몸 상태, 뭔가 긴장되고 힘이 들어갔던 몸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안전한 상태를 최소 3분 동안 진행하다 보니 몸이 지금 이완 상태에 들어간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15분 동안 쉬지 않고 가이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청각에 이번에 집중을 해볼 건데요. 자, 눈을 감으셔도 되고 떠도 괜찮습니다. 몸에서 가까운 소리부터 관찰해 볼 거예요. 누군가가 돌아다니는 소리, 내 코끝을 스치는 바람 소리, 들숨의 소리가 더 큰지, 날숨의 소리가 더 큰지 관찰해 보세요. 또 들숨의 떨림과 날숨의 떨림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관찰해 봅니다. 중간중간에 다른 생각이나 판단이 들어오면 다시 코끝을 스치는 감각으로 집중해 볼게요.
소리 하나에만 모든 의식을 집중합니다. 자, 거리를 더 멀리 보내서 내 몸에서 10m 밖에 있는 소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장 소리나 차 지나가는 소리일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발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소리들의 패턴, 세기, 템포,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최대한 싱글 태스킹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촉각으로 이어서 넘어갑니다. 지금 내가 맞닿아 앉아있는 엉덩이와 의자와 맞닿아 있는 감각에 내 신경을 집중해 볼 거예요. 관찰해 보는 겁니다. 오른쪽이 좀 더 중심이 담겨 있나? 왼쪽이 중심이 더 쓸려 있나? 한번 체크해 봅니다. 왔다 갔다 움직이셔도 괜찮습니다. 자세를 하나로 국한시킬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오른쪽, 왼쪽 움직여 보세요. 엉덩이가 의자에 닿는 감각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런 감각이구나. 머리도 왔다 갔다 움직여 볼게요. 이제 손바닥으로, 자, 이제 오른손을 왼손 위에 올립니다. 천천히 쓰다듬습니다. 매한가지로 또 관찰을 해보는 겁니다. 여긴 좀 까끌까끌한데, 여긴 좀 부드럽고, 여긴 좀 거칠거칠한데, 여긴 말랑말랑하네. 눌러도 보세요. 여기는 폭신폭신한데, 여긴 딱딱하구나. 여긴 잘 늘어나는데, 여긴 잘 안 늘어나네. 손톱 길이도 한번 부딪혀 보세요. 되게 매끈매끈하고 뽀득뽀득하다. 그렇구나.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듯이 다양하게 손바닥을 가지고 놀아보세요. 당겨도 보시고요. 당겼을 때 어떤 감각이 느껴지는지. 시원하다 할 수도 있고 간지럽다 할 수도 있습니다.
주먹도 한번 세게 꽉 쥐어도 봅니다. 꽉 쥐었을 때 또 오른손의 감각이 또 어떤 느낌을 주는지 나에게. 또 왼손의 감각은 또 오른손과 다른 느낌을 주는지. 가지고 놀아보세요. 좋아요. 소리도 내보고. 지금 하품이 났는데, 하품 났다는 건 부교감신경계가 켜졌다라는 겁니다. 몸이 지금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아가서 후각에도 한번 집중해 볼게요. 자, 냄새를 맡을 공간이 없으면 그냥 손바닥을 코에 갖다 대세요. 뭐 좋다 나쁘다를 넘어서 마치 내가 미슐랭의 셰프가 됐다 생각하고 음식의 냄새를 맡는 겁니다. 그래서 파악해 나가는 과정인 거죠. 이 중지 쪽 손가락 냄새와 손목 쪽에 있는 냄새랑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는 좀 약간 탁한데 여기 좀 가볍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이 행위 자체가 계속 회복 기능을 켜주는 거예요. 손바닥에서 아무 냄새가 안 느껴지시면 옷가지를 들어서 옷의 냄새도 맡아보세요. 냄새를 계속 맡으면 냄새 향이 좀 무뎌지잖아요. 완전히 무뎌질 때까지 하나의 냄새에만 계속 몰입해 볼게요. 혹은 좋아하는 향수가 있으면 뭐 지금 정지해 놓고 가지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마음이 좀 편해지네요. 냄새 맡으니까. 지금 방구를 끼셨는데 이것도 부경신경계가 켜진 반응 중 하나입니다. 보통 소화가 안 되시는 경우가 이제 트림이 안 나거나 방귀가 안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눈을 뜹니다. 이제 아까 처음에 했던 그 작업을 다시 해볼 거예요. 눈을 감고 방금 내가 떠올렸던 그 안 좋았던 기억 혹은 생각들을 다시 머릿속으로 재현해 보는 겁니다. 돈 걱정이었죠? 통장 잔고 생각. 부모님의 압박. 친구와의 트러블. 연인과의 분쟁. 지금 내 통장 잔고 때문에 일어날 걱정들을 다시 똑같이 재현해 보는 겁니다. 통장 잔고가 아니더라도 아까 하셨던 생각이면 그대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똑같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 누군가 나한테 했던 막말이어도 괜찮고 상처였던 언행이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눈을 떠서 처음에 그 생각을 했던 그 감정과 지금 그 생각을 떠올렸을 때 감정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겁니다. 아까 똑같은 생각을 했을 때랑 지금이랑 어떻게 차이가 좀 있으세요? 일단 생각이 잘 안 나요. 아까 처음에는 생각하자마자 또 짜증나고 이랬는데 지금 두 번째 생각하려니까 일단 뭔가 구체적으로 떠올라지지가 않고 지금 순간인지는 모르겠는데 별로 크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뇌가 한 번 나쁜 생각, 그러니까 외부의 스트레스를 받고 이거를 다시 재해석하는 과정, 즉 싱글 태스킹하는 과정에서 이 친구가 별게 아니라는 해석까지 같이 뇌에다가 인풋이 들어갔기 때문에 두 번째 그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별로 와닿지 않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나쁜 일을 의도적으로 내가 별거 아니야 축소시키려고 하거든. 사실 그럴수록 반발 효과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 문제에 대한 뇌 인식이 해결이 안 돼요. 근데 반대로 뭔가 주입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느꼈어. 스트레스 느꼈어? 내가 편안해지는 감각을 2차적으로 넣어주니까 뇌 입장에선 이 두 개를 묶어서 안전하구나. 내가 지금 계속 트름 하시네. 내가 지금 아무런 걱정이 없는 상태구나 라고 같이 묶어서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좋으셔도 이 문제가 지금은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결국 관성이란 게 있잖아요. 그 전에 있던 습관을 고치려면 적어도 그 습관을 만들 때만큼의 노력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 가소성이 완성되는 데까지 8주 정도의 시간을 꾸준히 투입해야 내가 그 행동에 익숙해진대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알아차리고 바로 이렇게 외부에 안전한 인풋을 넣어줄 수 있으면 좋은데 초보자분들은 그냥 감정이 들어오면 통제가 안 돼요. 흘려보내야겠다. 인풋을 넣어야겠다라는 그 인지조차 못한다고. 사실 이게 혼자서 할 수 있으면 물론 좋지. 너무 편하지. 근데 그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8주 동안 상황별로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지 또 초보자부터 고급자까지 어떻게 응용해야 되는지 정리해 놓은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들을 잘 활용해서 8주 동안 계속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인풋을 넣어주시면 8주 뒤면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전보다 훨씬 몸이 안전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극도로 뭔가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이 말 들었을 때 되게 하루 종일 힘들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폭식했는데 이제는 이 말을 들어도 그냥 내 할 일을 하고 있네. 썸녀랑 썸을 탈 때 얘가 날 불안하게 해서 맨날 끌려다녔는데 이젠 불안하지 않으니까 내 할 일을 더 하고 있네. 남한테 끌려다니지 않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삶의 어떤 개선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느냐 하는데 저희도 처음엔 당연히 긴가민가 했죠. 이게 왜 효과가 있는지. 그렇게 한두 명씩 지금 350명 정도 클라이언트가 저희 수강을 듣고 그중에 대략 200분 정도가 이제 불면을 가지고 계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잠에 대한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잠 같은 경우에는 100%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면제 드셨던 분들은 수면제도 거의 다 끊고요, 이제. 또 폭식 가지고 있던 분들은 100%는 아니더라도 전보다 70% 정도는 확실히 폭식이 하는 빈도가 줄어들었고요. 뭐 분노나 화, 뭐 이런 것도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실제로 모태솔로였던 분도 연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뭐 연애 스킬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끌려다니지 않게 되면서 매력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또 결론적으로 저는 회복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멘탈이, 즉 내 뇌가 강해져서 내가 옛날에 엄두도 못 냈던 일들을 하나하나 개척해 나가면서 나 되게 멋있는 사람이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삶을 잘 개척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반엔, 그 기본엔, 그 본질엔 무조건 강한 멘탈, 즉 강한 신경계가 기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댓글에다가 링크 남겨둘 테니까 들어서 구경도 해보시고 제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 꼼꼼하게 보시고 정말 마음에 드시면 저희와 8주 동안
함께 회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